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음모론의 시대인데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 이걸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요즘에 음모론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공개 시연회?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한 거죠? 이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이제 언론이 보는 앞에서 다시 재현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직접 해체를 해서 무선랜이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가 없거나 사전에 제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쭉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의혹이 풀리나요? 이 선관위는 일단 뭐 이번 선거관리에 각 정당 추천위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18만 명이 투표 전 과정을 참관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부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 투표에 있어서 뭐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가 이제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관내함에 넣는다든지 이런 이제 사례들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오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과천선관위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을 쭉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등장을 했는데 참. 이런 와중에 민경호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일단 이 중선관위의 시연회는 셀프 검증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게 조작됐는지도 모르는 기계로 시연을 해서 또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것이다. 개표 당일날에도 이렇게 오염된 기계와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부정선거에 이용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개표 준비를 한 달 동안 뭐 중선관위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투표용지 들고 나와서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구했는지 나왔죠. 오늘 총선 당일에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으로부터 이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참관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참관인은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 장소에서 쫓겨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의혹이 있다면은 이것도 신고를 해보라라면서 투표용지 6장을 줬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그게 법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6장을 줬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그 하는데 누군가는 또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사무원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게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나요? 이게 색깔이 뭐 명백하게 다르고 이 투표용지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투표용지의 색깔이 뭐 완전히 다른 색깔인 건 아니라 이제 미묘하게 다르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인쇄소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라고 할지라도 총선 전체가 뭐 다 어떤 총체적인 기획에 의해서 뭐 부정선거가 되는 데 대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 여기 논리를 보면은 사전투표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본투표의 투표용지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잘못됐을 거다. 그러면 중국 해커가 개입했을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뭐 이런 논리적 비약의 연속으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음모론의 전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투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식의 사고와 주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죠?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주장인데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이제 이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뭐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을 듣고 그걸 근거로 판단을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뭐 그들에게 이용당했다거나 조종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좀 의도와 배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근데 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좀 혼동하신 듯한 발언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대협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거고 그 발언이 왜 나온 건지가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가 명확치 않은 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뭐 고령의 할머니가 하는 말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해석을 또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발언은 정리하자면 강제징용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다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이용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소됐다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인 문제죠.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피해자 문제는 별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은 강제징용 문제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어떤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걱정이 이런 표현으로 사실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어떤 운동 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논해서 좀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의도와 배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생산적인 논점은 다 폐기된다 이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논리가 보수 언론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문제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최근에 보수 언론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그리고 KBS와 MBC 등의 공중파 방송, 진보 언론, 집권 여당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일종의 이제 사전 기획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 개혁이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뭐 사전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전 기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검찰 문제는 이제 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론에 이렇게 혹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와 의도를 말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의 한도 내에서 누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음모론에 좀 경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또 더 일반화시키는 도구가 현대에서는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논리의 어떤 주장만 공유하고 또 이것을 선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이용자 스스로가 나는 이 문제에 정통하게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논리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은 대표적인 이런 SNS인 페이스북도 이런 세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작업에 착수를 한 일도 있는데 이 자기들이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다시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결국 이런 일들을 그만두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문제 자체로 다루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만이 해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성 언론과 정치가 이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좀 건강한 비판들이 필요한 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